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숙도 아들새까지 모조리 목이 잘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삼족멸족, 500명에서 800명이 이 사건 하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졌던 의금부도 형제와 조카를 죽이며 왕위에 오른 세조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삼족을 멸의 씨를 말렸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235년 뒤에 그 가문의 후손이 당당히 대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지난 200여 년간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세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끊어질 듯 이어졌던 기막힌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8일 한양 군기감 앞길에 백관이 도열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열형, 사람의 팔다리를 각각 소에 묶어 사방으로 찢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극형이었습니다. 그 형벌의 대상이 된 사람은 5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 조정의 핵심 관료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형조참판, 예조참판, 집현전 학사 출신. 세종대왕이 손수 키워낸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역적이 되어 사지가 찢기는 형벌 앞에 놓인 것입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세조는 그의 시신마저 끌어내어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산 사람도 모자라 죽은 자의 시신까지 찢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노였습니다. 잘려나간 머리는 저자거리에 3일 동안 효수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은 그 머리를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조의 명은 더 잔혹했습니다. 주모자의 친족 남정네는 모조리 교형에 처하라. 어미와 딸,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극변잔읍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켜라.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손자까지. 생후 1년, 2년 된 갓난아이에게는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시켰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남자라면 젖먹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자가 500명에서 800명.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숫자입니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대신 공신들의 집에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사육신의 아내와 딸, 며느리와 손녀가 한순간에 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자의 첩이 되었고 어떤 이는 평생을 관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말리는 것, 이름을 지우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그런데 세조도 의금부도 조선 팔도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처참한 학살의 한가운데서 단 한 명의 핏줄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 아이는 여종의 이름을 달고 17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23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살렸을까요? 왜 235년이나 걸렸을까요? 과연 세조의 칼은 정말로 모든 것을 끊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는 2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34년 세종 16년의 봄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립학술기관이자 최고 엘리트 양성소였던 집현전에 2명의 젊은이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충청도 회덕 출신의 박팽년 나이 18, 또 한 명은 홍주 출신의 성삼문 나이 17이었습니다. 같은 해 알성문과에 나란히 급제한 두 청년은 그렇게 집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22년 뒤 같은 형장에서 사지가 찢기게 될 줄은요. 박팽년은 1417년 태종 1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중림 역시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로 훗날 이조판서에까지 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박팽년은 1432년 세종 14년에 이미 생원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2년 뒤인 1434년에 알성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어간 집현전은 단순한 관청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한 조선 최고의 학술기관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경사 연구와 경연을 담당하게 하고 역사와 지리, 의학, 천문, 어학 등 온갖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종은 한번 집현전에 들어온 학사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인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박팽년은 이 집현전에서 무려 16년을 근무했습니다. 정자에서 시작하여 부수찬, 부교리, 교리, 찍지학까지 당시 집현전의 젊고 유망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나 집대성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1438년 세종 20년에는 성삼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와 함께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습니다. 사가독서란 유능한 문신에게 관청 근무 대신 원하는 곳에서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세종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때 함께 공부한 5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 세종이 손수 키워낸 조선 최고의 인재 5명이 한 절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이 5명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는 사육신이 되어 사지가 찢기는 형벌로 죽었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서서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벗들이 한쪽은 역적으로 한쪽은 공신으로 나뉜 것입니다. 박팽년은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46년 세종 28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을 때 예조판서 정인지가 쓴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현전 부교리 박팽년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계를 서술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집필에 박팽년이 핵심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용비어천가 주해, 동국정운 편찬,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까지 세종시대의 거의 모든 핵심 학술 사업에 박팽년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예겸은 박팽년과 성삼문의 재주를 보고 소중하라 칭찬했다 합니다. 세종은 이 젊은 학자를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온천에 갈 때도 박팽년과 성삼문, 신숙주, 이계를 늘 대동했고 세종 말년에는 이들을 고문으로 삼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인연을 박팽년과 맺었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아들인 영풍군 이전을 박팽년의 사위로 삼은 것입니다. 군신의 관계를 넘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이 박팽년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450년 세종 32년 병상에 누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장남향, 곧 문종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 손자 홍이 훗날의 단종을 부탁한다고. 박팽년과 성삼문, 하위지, 이계는 그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즉위했으나 문종은 예상대로 재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에 승하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받은 학자들은 이 어린 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그들 모두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 8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1453년 단종 1년 10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자신의 손으로 참살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직접 찾아가 철퇴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안평대군까지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사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 조정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공신의 칭호를 만들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이때 공신이 되어 세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도 정난공신의 호가 내려졌습니다. 모두들 차례를 따라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성삼문만은 수치로 여기고 혼자만 연회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의 집에 찾아가 가난한 살림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받은 녹봉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별실에 쌓아두었고 자신의 방에는 거적을 깔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직에 머물렀으나 속으로는 단 하루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은 경회루에서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형식은 선의였으나 실상은 왕위 찬탈이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왕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팽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복궁 경회루 연못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습니다. 이때 성산문이 달려와 그를 말렸습니다. 죽어서 무엇하겠소? 살아서 상황의 보기를 도모합시다. 박팽년은 성산문이 손을 잡았습니다. 참고 또 참기로 했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높이 사서 충청도관 찰사로 이어 형조참판으로 임명했습니다. 박팽년은 그 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충청도관 찰사로 있으면서 세조에게 올리는 문서에 자신을 칭하는 글자로 신하 신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자를 사용했습니다. 신자가 있어야 할 곳에 거자가 있고 거자가 있어야 할 곳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글자 하나의 차이였으나 그것은 박팽년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조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은 은밀하게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은 무반 출신의 원로 무신이었고 유흥부와 박쟁 역시 중추원 소속의 무신이었습니다. 문신이 계획을 세우고 무신이 칼을 드는 구도였습니다. 여기에 단종의 외숙인 권자신도 가담했습니다. 권자신은 자신의 어머니, 즉 단종의 외할머니를 통해 상황 단종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 세종의 유언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에서 세조를 조선 국왕에 책봉하는 조칙과 고명을 가지고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사신을 위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서 거사를 결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는 어전에 무반 2품 이상의 무신 2명이 큰 칼을 차고 왕의 좌우에 실입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벼룬검이라 했습니다. 이날 벼룬검에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 그리고 박쟁이 설 예정이었습니다. 세조가 연회 자리에 앉는 순간 벼룬검이 칼을 뽑아 세조의 목을 베는 것이 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김문기가 도진무의 직책을 이용해 궁 밖에서 군대를 이끌고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안팎이 호응하여 세조와 그 측근을 일거에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전내가 좁다며 벼룬검의 시립을 취소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산문이 급히 승정원의 아래였습니다. 벼룬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신숙주에게 명하여 전내를 다시 살펴보게 한 뒤 벼룬검이 들어가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칼을 들고 세조 뒤에 서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사의 핵심이 무너졌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사에 동조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질의 장인은 정창손이었습니다. 정창손은 사태의 불리함을 감지하고 사위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벼룬검이 철거되었으니 거사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지금 고변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김질은 장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질은 세조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밀고 했습니다. 성산문이 주모자이며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함께 모의했다고. 한양의 밤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산문이 잡혀왔습니다. 박팽년이 잡혀왔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흥부가 차례로 끌려왔습니다. 유성원은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에 나섰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신문하는 친국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조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산문을 앞에 세운 세조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신하로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성삼문이 고개를 들어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고 하겠습니까? 나리, 세조를 왕이 아닌 나리라 부른 것입니다.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팍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는 팍팽년의 재주를 오래전부터 아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1417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팍팽년을 회유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마음을 돌린다면 살려주겠다. 영화를 누릴 것이다. 팍팽년은 웃음을 지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나의 신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이에 세조가 충청도관 찰사 시절 팍팽년이 올린 문서를 확인해 보니 신자가 있을 곳에 거자가 있고 거자가 있을 곳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경노했습니다. 하위지에게도 세조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다. 같이 모의한 것을 시인하고 사죄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위지도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팍팽년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40이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군기감 앞길에서 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흥부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문 중 옥사한 팍팽년과 체포 전 자결한 유성원의 시신에 대해서도 따로 시체를 거열하고 목을 효수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까지 다시 형벌에 처한 것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 위에서 성삼문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현명한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해라. 나는 돌아가 지하에서 옛 임금을 배우리라. 그의 옛 임금이란 세종과 문종 그리고 폐위된 단종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조를 끝내 임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이 끝난 뒤 세조의 칼은 그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도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형벌로 죽은 것입니다. 팍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은 능지처사, 즉 산채로 살을 베어내는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팍팽년의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영년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팍팽년의 아들 박헌, 박순, 박분 세 형제도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3대에 걸쳐 남자란 남자는 실을 말린 것입니다. 여자들의 운명도 참혹했습니다. 팍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의 집에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정인지는 한때 집현전에서 팍팽년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박인년의 아내는 화천군 권공에게, 박기년의 아내는 익현군 이곤에게, 박대년의 아내는 동지중추원사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충신의 아내와 딸이 하룻밤 사이에 공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숙청 속에서도 세조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팍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의 아내 성주이 씨였습니다. 성주이 씨는 대구에 사는 교동현감 이일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뱃속에는 팍팽년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렸습니다. 팍팽년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성주이 씨는 자청하여 친정이 있는 대구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시가의 남자가 모두 죽었으니 갈 곳이라곤 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배를 안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릅니다. 아들이면 죽어야 합니다. 딸이면 어미와 함께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앞날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한편 생육신 중 한 명인 매월당 김시습은 사육신이 처형된 뒤 몰래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형장인 새남터에 버려진 시신을 밤중에 거두어 노량진 한강변에 암장한 것입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역적의 시신을 묻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이후 공주 동학사에 초원단을 세워 사육신의 넋을 기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듬해인 1457년 세조가 동학사에 들렀다가 이 초원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감동하여 비단 8폭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단을 적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것을.
실제로 세조는 박팽년이 죽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팽년은 이 세상에서는 난신이나 후세에 가면 충신이리라. 난신과 충신. 그 두 단어 사이에 23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456년 가을 대구 관아 성주이 씨가 상기를 느꼈습니다. 관비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여인의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면 죽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역적의 남자 후손은 태어나는 즉시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주이 씨의 여종도 같은 시기에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다. 나와 똑같이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자식으로 대신 죽게 하리라. 여종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대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그것이 주인 집의 핏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성주이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세조의 명에 따르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종은 주인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바꿨습니다. 관아에 보고할 때는 주인이 딸을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는 여자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비. 박씨 집안의 계집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에게 계집종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아에서 죄인 점검이 올 때마다 여종의 딸을 주인의 아이로 대신 내보냈습니다. 점검하는 관리의 눈을 속이며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비밀을 지켜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각되었다면 성주이 씨와 여종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속임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선조 36년 1603년 4월 21일의 기록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박팽년의 손자 박비는 유복자였기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갓 낳았을 적에 당시의 현명한 사람을 힘입어 딸을 낳았다고 속여서 말을 하고 이름을 비라고 했으며 죄인들을 점검할 때마다 슬쩍 계집종으로 대신하곤 함으로써 홀로 화를 모면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기록에서 당시의 현명한 사람이 바로 그 여종입니다.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여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 집의 혈맥을 살린 것입니다. 자기 딸을 주인의 아들 대신 내보내며 점검을 속인 것이니 만약 발각되면 여종 자신은 물론 그 딸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종은 17년 동안 한 번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성주이 씨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의 이름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성주이 씨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비가 되어서 수절하며 평생을 마쳤다. 당시 영모에 가담하여 관비가 된 여인들 중에는 권력자의 첩이 되거나 개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성주이 씨는 아들 박비를 키우며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 박순이 처형당했을 때 성주이 씨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젊은 나이에 관비가 되어 평생을 수절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종의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한 번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청년이 되는 세월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박비라는 이름의 소녀는 자신이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조가 무덤까지 파헤치고 시신을 찢으며 씨를 말리려 했던 박팽년의 피가 계집종의 이름 뒤에 숨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주이 씨와 여종만이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신의 옥이 터진 뒤 세조가 내린 연좌 명령은 6가문의 여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9월 7일의 기록을 보면 그 목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보내졌습니다. 정인지는 한때 지편전에서 박팽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동료였습니다. 박팽년이 해례본의 해석과 법례를 쓸 때 정인지가 서문을 썼습니다. 같은 책상에서 글을 쓰고 같은 왕의 신뢰를 받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집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옥금이 정인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이 피 흘려 쓴 훈민정음 서문이 걸린 그 집에서
남편을 배신한 자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 차상과 딸 효옥은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보내졌습니다. 박종우는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공을 세운 무신이었습니다. 사대부의 아내와 딸이 하루아침에 무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박팽년의 동생 박인년의 아내 내은비는 화천군 권공에게, 박기년의 아내 무작지는 익현군 이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계의 가족, 유성원의 가족, 유웅부의 가족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옥금, 차산, 효옥, 내은비, 무작지, 오덕, 효비. 역사는 그녀들이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까지 기록했지만 그 이후 그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의 형 박대년의 아내 윤씨입니다. 박대년은 체포된 뒤 의금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강이를 찢어 피로 글을 썼습니다. 뼈에서 흘러나온 피를 먹물 삼아 쓴 혈서였습니다. 서로 잊지 말자.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그 혈서가 아내 윤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윤씨는 남편의 피로 쓴 글을 받아들고 짧은 시 한 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형된 뒤 윤씨는 계유정난의 공신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봉석주가 윤씨의 용모에 반해 첩으로 삼으려 했고 윤씨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주가 죽은 남편의 혈서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윤씨는 옛일이라 잊어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은 이 대목에 통탄할 노릇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윤씨를 탓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도 형제도 모두 죽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관비로 평생 빨래와 물깃기를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첩이 되어 비록 자유는 아니지만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할 것인지, 그것은 선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인들에게 수절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녀들을 수절할 수 있는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원수에게 종으로 보내놓고 절개를 지키라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성주희 씨가 관비가 되어 수절하며 평생을 마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편 사육신이 처형된 그해 세조의 칼은 단종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를 빌미로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한양을 떠나 태백 산맥 깊은 골짜기로 쫓겨난 것입니다. 영월 청령포 서강이 휘감아 도는 절벽 위의 외딴 땅이 단종의 유배지였습니다. 삼면이 강이고 한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이 외딴 곳에서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을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풍원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단종에게도 사약을 내렸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약이 내려진 것으로 후대 사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세종이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며 눈을 감은 지 겨우 7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지키려다 사육신은 죽었고 그 유언의 주인공인 단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던 것일까요? 단종이 죽은 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역적으로 강등된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그 시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차가운 강물 위에 버려질 뻔했습니다. 이때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호장이란 고을의 향리 중 우두머리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엄흥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찌 작은 녹봉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겠는가. 엄흥도는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을지 산자락까지 올라가 몰래 묻었습니다. 임금의 시신을 업고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오르는 한 사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키면 삼족이 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복이 된 뒤 정조는 엄흥도에게 공조참판을 추증하고 충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엄흥도의 후손에게도 벼슬을 내려 그 충절에 보답했습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은 단종의 무덤은 이후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왕릉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엄흥도의 정려비가 서 있습니다. 김시습이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한 것처럼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세조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종은 아이를 바꿔 핏줄을 살렸고 성주이 씨는 종의 이름으로 아들을 키우며 수절했고 김시습은 역적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고 엄흥도는 패왕의 시신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삼족을 멸하고 씨를 말리려 해도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닿지 못하는 곳,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충절과 의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가 대구 묘골의 어느 허름한 관비의 집에서 팍비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고 예종을 거쳐 1469년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 시절의 피비린내도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팍비라는 이름의 소녀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달성군 합인면 묘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한 사람이 묘골을 찾아왔습니다. 이극균이었습니다. 이극균은 1437년생으로 1469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했고 이후 경상도 관찰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극균에게는 묘골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성주이 씨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극균은 팍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과 동서 사이였습니다. 이극균은 처가인 묘골에 들렀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동서 박순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여종의 이름으로 17년간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이극균은 박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조께서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자수하거라. 오래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수하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죄명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종의 이름으로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할아버지의 제사라도 이어야 했습니다. 팍비는 조정에 나아가 자수했습니다. 성종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사육신 중 팍팽년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여종의 이름으로 17년간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특별히 그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산호섬과 같이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일산. 오직 하나뿐인 산호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팍비는 그날부터 박일산이 되었습니다. 계집종의 이름을 달고 17년을 숨어 살던 소년이 당당한 자신의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하라는 세조의 명령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잔혹한 지시도 이름 없는 한 여종의 결단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씨를 말리려 했으나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우려 했으나 지우지 못했습니다. 한 여종이 자기 딸을 내어주고 지켜낸 그 씨앗은 17년 뒤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박일사는 이후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달성 묘골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태고정이라는 정자를 세웠습니다. 순천 박씨 충정공파, 일명 묘골 박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육신 6가문 중에서 팍팽년 가문만이 유일하게 직계 후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위지 가문도 후손이 전하지만 이는 하위지의 조카 하포, 하박, 하원 등이 미성년이라 처형을 면한 반계 후손이었습니다. 직계 손자가 살아남아 대를 이은 것은 오직 팍팽년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의 무자비한 숙청을 뚫고 살아남은 기적이었고 한 여종의 이름 없는 희생이 만들어낸 역사의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팍팽년과 사육신이 역적의 이름을 벗고 충신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20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1456년 이후 그들의 이름은 조선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갔으니 세조를 죽이려 한 사육신은 공식적으로는 역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움직임은 조금씩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온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효온은 사육신의 옥이 일어날 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규정하고 자신의 문집 추강집의 육신전을 수록하여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의 행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사육신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효온은 1478년 성종 9년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보기를 청하는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남효온은 훗날 갑자사화 때 부관능지, 즉 관을 깨고 사지를 절단하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시신이 훼손당한 것입니다. 사육신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 대가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중종 때에 이르러서야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사육신의 저리를 공식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정순붕은 박팽년과 성산문 등이 단종을 복위하고자 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저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처벌은 마땅하나 충절은 인정해야 한다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효송 때에는 충청도에 연고가 있던 선비들을 중심으로 사육신 복권의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양송이라 불리던 송중길과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현종 때에는 송시열이 박팽년의 옛집터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직접 비문을 찍고 송중길이 글씨를 써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현종 13년 1672년에는 비각을 지어 장절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1년 숙종 17년 12월 사건이 일어난 지 235년 만에 사육신은 정식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고 복관되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이 벗겨지고 충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노량진 동산에 민절서원을 세워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100년 뒤인 1791년 정조 15년에는 절의 숭상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정조는 어정배식록을 편찬하여 사육신뿐 아니라 안평대군을 비롯한 육종영, 황보인과 김종서 등 삼상신, 단종의 외척 사이척, 삼중신, 양운검 등 총 32명을 정단에 배식하게 했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추승이었습니다. 영조 34년 1758년에는 사육신에게 이조 판서가 추중되었습니다. 박팽년에게는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러우며 올바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조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난신이나 후세에 가면 충신이리라. 235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끝내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팽년의 유복 손자 박일산이 터를 잡은 달성 묘골에서는 그 후손들이 면면이 대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박팽년만 모시던 사당이었으나 현손 박계창이 박팽년의 기일에 나머지 사육신 5분이 사당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꾼 뒤 6분 모두를 함께 제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91년에는 낙빈서원이 건립되었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한때 회철되었다가 1924년에 재건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현재의 육신사로 이름을 바꿔 사당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박일산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박씨 충정공파의 후손 중에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있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아내 박두을 여사도 묘골 박씨의 후손입니다. 한 여종이 목숨을 걸고 살린 핏줄이 500년 넘는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세조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삼족을 멸하며 씨를 말리려 한 세조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여종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주인의 아들과 바꾸고 17년간 비밀을 지킨 그 여종 관비가 되어서도 수절하며 아들을 키워낸 성주희 씨, 사육신의 시신을 밤중에 거두어 묻은 김시습, 육신전을 써서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남효온.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하나하나 모여 235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고 마침내 역적의 이름을 충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던 칼도 씨를 말리겠다던 명도 한 여종의 어미의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성산문이 남긴 이 시조처럼 사육신의 충절은 235년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도 권력도 왕명도 아닌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지켜낸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신 박팽령과 그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